여기 화면에 나오는 표부터 한번 봐볼래? 대출 끼고 연봉이 8천만 원이면 6억 8천만 원짜리 집을 살 수 있다는 2026년 하반기 기준 시뮬레이션 표야. 내 연봉이 진짜 이 가격대에 집을 살 수 있는 건가? 근데 이 표 너무 단순하게 만든 면이 있어. 최근에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청약에 당첨돼서 대출 받으러 은행에 간 젊은 부부 사연을 보게 됐는데 남편이 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소득 증빙이 제대로 안 된 상태였던 거야. 결국 은행에서 원하는 대출한도 절반도 안 나온다는 소리 듣고 완전 멘붕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무작정 아까 같은 표만 믿고 은행에 가면 비슷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겠지? 누가 진짜 이러나 싶겠지만 실제로 은행에 다니는 친구가 저런 사례에 심심치 않게 본다고 하더라고. 대출은 잘 모른 채 마음에 든 집 있다고 계약금부터 내고 나중에 대출 사고 나서 계약금 날리지 말고 주담대부터 경락대출, 기성부대출까지 다 받아본 10년차 부동산 투자자인 형한테 오늘 제대로 대출 기초에 대해서 공부해봐. 다시 한번 표를 볼까? 자기 자본이 연봉 3배라고 나와 있는데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적어도 3년치 연봉 정도는 모아둔 상태를 가장 기본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모자란 부분을 대출로서 지렛대로 활용하는 거지. 오른쪽에 대출 가능액이라고 보이지? 이 대출 가능액을 가능한 집값으로 나누면 65%가 나올 거야. 이게 바로 LTV야. 쉽게 말해서 집값의 몇 %까지 빌려줄까 정하는 비율이야. 만약에 10억짜리 집 사는데 LTV가 70%라면 은행에서 최대 7억까지 빌려줄 준비를 한다는 뜻이지. 근데 이 표에서는 단순화해서 65%를 해놨지만 규제 지역에 있는 집을 사는지 생애 최초인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져. 이 표 보면서 본인이 사고 싶어하는 지역과 본인 상황에 맞춰서 LTV를 확인해봐. 그리고 이 한도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은 부동산에서 계약한 금액이 아니라 은행에 대출 접수하는 날에 KB 시세 기준이라는 거, 기초 중에 기초니까 꼭 메모해두고. 뉴스에서 생애 최초는 LTV 80%까지 해준다던데 그럼 나도 무조건 80%다 채워서 나오겠네? 하고 착각하면 아까 처음 영상에 나온 부부처럼 되는 거야. 현재 수도권 비규제 지역인 김포에 집을 산다고 가정하면 LTV가 집값의 70%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돈이 다 나올까? 당연히 아니야. 표의 세 번째 칸에 있는 월 상환 여력과 연관된 소득 규제, 즉 DTI와 DSR 때문이야.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봐. 담보로 잡은 아파트가 아무리 수억짜리라도 돈 빌려가는 사람의 매달 버는 소득이 없거나 너무 적으면 빌려주기 힘들겠지? 그래서 은행은 내 연봉 보고 돈을 빌려준대. 그 기준은 딱 두 개야.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디딤돌,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 정책 자금 대출은 DTI를 보고 일반 시중은행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DSR을 봐. 당연히 DSR이 훨씬 더 깐깐한 기준이야. 먼저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에다가 기존에 있던 신용대출이나 자동차 할부 같은 다른 빚에 이자만 합해서 내 소득의 몇 %를 넘지 말라고 제한하는 거야. 보통 정책대출은 내 소득 대비 60%까지로 넉넉하게 빌려주는 편이지. 반면에 DSR은 주담대 원리금은 물론이고 내가 가진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 심지어 학자금 대출까지 모든 빚의 원금과 이자를 싹 다 더해서 1금융권 은행에서는 내 소득의 딱 40%까지만 빌려주도록 정해놨어. 이 표도 보면 월 소득의 30%를 월 상환 여력으로 잡고 금리 4.5%에 40년 만기로 계산하니까 DSR 40% 기준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오게끔 대출 가능액을 뽑아둔 거야. 최근에 정부에서 하는 추가 규제 때문에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도 나와서 실제로 40%도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는 게 좋아. 이제 LTV, DTI, DSR 세 가지 기본 용어는 마스터했을 거야. 그러면 은행에 가기 전에 또 해둬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첫째, 아까 자잘한 카드론이나 자동차 할부, 마이너스 통장에 이자의 원리금도 DSR에 포함된다고 말했지? 이런 기타 대출이 많으면 정작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 자잘한 대출부터 일부 상환해서 DSR 한도를 최대한 확보해놔야 돼. 둘째, 대출을 받기 전에 본인의 평소 지출 내역과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먼저 생각해봐. 대출을 많이 받는 게 좋을까? 적게 받는 게 좋을까? 그건 정답은 없어. 이건 본인 상황이나 선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제2금융권에서 1금융권보다 DSR이 10%나 높게 쳐주니 대출을 더 받아서 상급지의 고가집을 사서 집값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대출이자 적게 내고 남은 돈으로 여유로운 삶을 원한다고 하면 금리가 저렴한 1금융권에서 대출을 적게 실행할 수도 있어. 각각 장단점이 있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입지가 좋은 지역의 자산이 인플레 방어가 더 잘 되기 때문에 대출을 조금 더 받는 걸 선호하는 편이야. 형도 부동산 침체기에 내 집 마련을 했는데 당시에는 집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다들 전세만 선호해서 전세가율이 무려 70%에 육박했어.
형은 거꾸로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실수요 하방이 단단하게 받쳐준다고 생각하고 큰맘 먹고 내 집 마련을 하고 그 이후에 시세 차익을 누린 거야. 자, 이 영상 다 보고 나서 연봉별 집값 계산표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사고 싶은 지역의 금액대를 보고 LTV를 체크한 다음에 내 소득과 이자를 대조해서 DSR을 반드시 따져봐봐. 집 사면서 내 돈 100%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 결국 내 종잣돈을 극대화해서 상급지로 갈아타는데 필요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대출이야. 오늘 대출의 기본 배웠으니까 다음 2편에서는 정책 대출에 대해서 준비해 볼게. 오늘 내용이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고 마지막으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방 링크로 들어와. 방에 들어오면 대출 기초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한 PDF 전자책도 무료로 주고 형과 직접 소통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도 키워갈 수 있어. 아니면 부담 없이 궁금한 점 영상 댓글로 남겨도 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돌아올게.